증권파생상품론 제1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는 파생상품의 기본적인 개념과 선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 및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차 시에서는 지난 1차 시에서 마지막 장에 잠깐 설명드렸던 그 선물의 경제적 기능을 좀 더 살펴보고 선물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균형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아울러서 이 2차 시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우리가 퓨처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우리가 1차 시 마지막 장에 말씀드렸던 선물거래의 경제적 기능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미래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경제 주체들의 미래 자산 가격에 대한 예측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미래의 특정 자산이나 특정 상품 가격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개월 만기 석유 선물의 가격은 3개월 후에 실제로 석유의 실제 가격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물은 현물의 가격을 선행해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전가해서 해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은 위험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미래 일정 시점에서 상품의 가격에 대한 그런 예상이 매수자나 매도자가 동일하게 예상이 된다면 선물 거래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한 이러한 선물은 가격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미래에 대한 예상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위험의 크기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죠. 이러한 선물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의 투자자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투자자의 그 투기적 거래가 만약에 결합이 된다면 보다 활발한 그 시장에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물 시장을 미래의 자산 가격의 불확실성을 토대로 해서 서로 예상이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을 서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제적 기능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가격에 대해서 만약에 불균형 상태가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어떤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고평가된 쪽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쪽을 매수해서 당연히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겠죠. 만약에 현물 시장만 존재할 경우에는 선물 시장의 존재는 현물 시장만 존재할 경우에 비해서 만약에 선물 시장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모두를 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은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효과를 내면서도 적은 비용이 발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 투자한다는 이유는 코스피 200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의 본질과 거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의 만기 시점을 정해놓고 만기 시점에 거래되는 그러한 언더라잉 에셋, 기초자산을
사전에 미리 정한 가격에 상호간에 매수 또는 매도하고로 현재 지금 계약하는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자, 선물 거래와 유사한 그러한 선도 거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는 계약 시점과 실물 인수도가 상이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선도 거래는 표준화된 그러한 계약 조건 그리고 거래 장소에 제한 없이 당사자 간의 1대1 합의로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거래는 반드시 조직화된 그러한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계약 조건으로 거래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표로 다시 한번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도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아무래도 신용 상태의 영향을 받겠죠. 둘 중에 하나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는 그 증거금과 일일 정산 제도라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신용 위험을 없애버리고 또한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반대 매매를 통해서 즉 중간에 청산함으로 인해서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시에서 선물 거래에 대한 구조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용어와 더불어서 우리가 증거금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일일 정상 과정에서 증거금 수준이 유지 증거금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진콜을 거래소가 회원들한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개시 증거금 수준으로 얼른 회복하라. 그래야만이 거래될 수 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선물을 이해하려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죠. 그래서 만기 전에 청산을 하지 않고 다음 날로 그러한 계약수가 넘어가면 바로 그게 미결제 약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 매매에 의한 청산 없이 남아있는 그러한 계약에 대한 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의 차이점을 도표로 해서 명확하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 장소입니다. 선물 거래는 한국 거래소가 되겠죠? 하지만 선도 거래는 어디예요? 거의 중개기관입니다. 밭이 될 수도 있고, 논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단위, 거래 조건, 인도 시기, 거래 상품. 당연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하지만 선도 거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거래만 되기 때문에 비표준화가 됐죠. 자, 이번엔 결제 방법입니다. 자, 선물 거래는 결제서를 통해서 일일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선도 거래인 경우에는 은행이나 중개기관에서 만기일에 청산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자, 거래 방법입니다. 선물 거래인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선도 거래는 당사자 간에 직접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선물 거래는 매일매일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선도 거래는 만기일까지 인도까지 거의 가격이 일정해져 사전에 정한 가격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금 당연히 결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거래 증거금, 위탁 증거금이 있었죠. 하지만 선도 거래는 상호간의 신용에 의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자, 양수와 양도입니다. 선물 거래인 경우에 양도가 가능하고 만기 전에 언제든지 청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도 거래는 만기일 때 100% 실물이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이행 보증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한국 거래소라는 결제소가 이행을 보증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겠죠.
하지만 선도거래는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에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자, 이번엔 거래 규모 볼까요? 당연히 선물 거래는 소액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도 거래는 대체로 규모가 큰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도 거래도 규모가 작은 그러한 거래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선도 거래는 규모가 큰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물의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공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유 비용 모형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선물의 균형 가격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볼까요?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 양쪽에 대해서 차익거래에 이익이 낼 수 없도록 선물의 시세가 형성된 경우를 우리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에 대한 균형 가격은 이자율 등가시기에 의한 보유 비용으로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 비용 모형에 의한 주식 선물의 이론 가격 산출 공식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선물의 이론 가격입니다. T 시점에 곱하기 주가 큰 가로 열고 1 플러스 무위험 이자 1 플러스 배당 수익률 작은 가로 닫고 큰 가로 닫고 여기에다가 T 시점에서 만기일인 T까지의 잔존일수를 360으로 나눠서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주식의 선물에 대한 이론 가격을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비용 모형에 의한 선물의 균형 가격 결정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론 가격하고 선물 가격에 대한 그러한 차이, 즉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차익 거래가 가능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매수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매도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매수 차익 거래는 선물의 시세가 균형 가격보다 높게 되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균형이 회복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매도 차익 거래는 선물에 대한 시세가 균형 가격보다 낮게 되면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를 통해서 균형이 회복되도록 하는 그러한 거래입니다. 자, 이러한 거래를 여러분들은 억지로 외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수 차익 거래는 또는 매도 차익 거래는 현물을 기준해서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물을 매수하면 매수 차익 거래, 현물을 매도하면 매도 차익 거래. 자, 선물을 거래하는 거니까 한쪽을 매수하면 당연히 상대방을 매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물을 매수함과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면 매수 차익 거래, 현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선물을 매수하면 매도 차익 거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하기 좋게 다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매수 차익 거래는 현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물 보유 전략, 캐시 앤 캐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차익 거래는 현물을 매도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역현물 보유 전략이잖아요. 그죠? 리버스 캐시 앤 캐리.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는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하는 전략이고, 매도 차익 거래는 현물 시장에서 매도하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하는 전략. 자, 그래서 도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아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선물에 대한 균형 가격을 계산할 때 우리가 식을 하나 이렇게 아까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 식에 의해서 한번 매수 차익 거래와 매도 차익 거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결정된 그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 주가 지수가 1800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5%고 배당 수익률이 1%. 시장에서 만기 1년인 주가지수 선물이 1900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과연 매수 차익 거래가 맞는지 매도 차익 거래가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을 그
선물의 균형 가격인 모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서조항 거래 비용은 없고 향후 베이시스 변동도 없다고 가정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공식에 의해서 구했죠. 자, 현재 주가지수 1800 곱하기 큰 가로 열고 1% 무혐의자율이 있죠. 5%. 배당 수익률 있었죠. 빼줘야 되죠. 거기다가 만기 기간이 있었죠. 만기가 1년인 주가지수 선물이니까 365 1년에 365니까 이렇게 그러면 1872가 바로 선물의 이론 가격이 나와 있네요. 즉 이자율하고 배당 수익률, 잔존 만기를 고려한 그런 상태에서 주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재 그 선물에 대한 이론 가격이 있죠. 계산했더니 그 이론 가격이 1872가 나왔네요. 그런데 현재 선물 가격이 1900이잖아요. 근데 이론 가격보다 1872보다 어떻게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높은 건 어떻게 돼요? 매도해야 되잖아. 그죠? 선물을 매도하고 그 현물을 매입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현물 보유 전략.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현물을 기준해서 하는 거니까 현물을 보유하니까 뭐예요? 매수 차익 거래.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시장에서 만약에 나타난다면 투자자는 매수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선물안의 균형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물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측면입니다. 자, 선물안의 균형 가격은 뭐 당연히 양 나라 간의, 양 국가 간의 금리 차를 반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또한 이자율 등가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차익거래는 균형이 아닌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래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두 가지 사례가 물론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선물한 시세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상태가 발생될 수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선물안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런 현물안을 매수한다 그랬죠. 이걸 무슨 전략이라 그랬죠? 현물을 기준으로 하니까 매수 차익 거래. 그죠? 이해되셨죠? 자, 반대로 시장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안이. 균형 가격이 선물안 시세보다 높게 형성된 그러한 시장 형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 선물안을 매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그런 현물안을 매도하겠죠. 당연히 무슨 거래죠? 현물을 기준으로 하니까 바로 매도 차익 거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지수 선물이나 아니면 선물안이나 그러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러한 선물안 시세랑 균형 가격이 일시적으로 괴리가 벌어질 때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는 매수 차익 거래나 매도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우리는 보일 수가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에 대한 균형 가격이 차익 거래에 대한 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물안이 차익 거래 불가능 조건을 당연히 벗어날 경우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즉 차익 거래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 상태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선물안 시장이 균형 가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익 거래도 비용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래든지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인해서 그 비용이 초과되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할 때도 선물 이론 가격에 의한 일정한 그러한 거래 비용을 반드시 고려한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항상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거래 비용이 초과되면 결국은 차익 거래에 따른 그러한 그 실익은 거의 존재하진 않게 됩니다. 따라서 차익 거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포기해야 되는, 즉
불가능한 조건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안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선물안입니다. 주로 선물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또는 업자들은 누구겠어요? 대체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입니다. 다른 나라랑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수출 대금과 수입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 시점이 지난 후에 환율이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약금을 또는 상품 등을 받을 때 선물이 그러니까는 원달러 환율이든지 원화는 환율이 변함으로써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선물환 계약을 통해서 그러한 가격에 대한 하락 리스크를 방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 좀 있습니다. 자, 선물환 이해 조금은 되셨나요? 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의 일정 기일이나 일정 기간 내에 일정에게 외국환의 일정한 환시대로 매매할 것을 사전에 갑과 을이 약속한 외국환,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물환에는 수도 시기, 금액, 거래 장소 등이 당연히 거래에 대한 그러한 조건이 당연히 명시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에 대한 계약 기간은 보통 6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꼭 6개월 이내만 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이상, 1년, 2년 그렇게 장기 계약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환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통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이러한 업자들이 주로 무역거래나 또는 일부 국제 단기 투자에서 차익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자 재정 거래를 하고자 하는 데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외화 자산의 보유에 따른 그런 환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그러한 해지 거래나 그러한 투기 거래소도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또는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도 당연히 그러한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와 더불어서 만기일에 환율에 대한 변동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환을 통해서 매수나 매도를 통해서 그러한 위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해지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차 시가 마무리됐네요. 이번 시간에 선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봤고, 그리고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한 이론적인 가격을 계산한 그러한 공식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 차익 거래를 하든지 매도 차익 거래를 하든지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물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시에서 또 만나도록